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질 관리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으로 평생교육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이 있어요. 그쵸? 그 특성에 몇 가지가 포함이 되나요? 5가지. 이렇게 4가지, 5가지로 나오는 것은 객관식 문제로 구성하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거 학습 기술의 하나예요. 이렇게 4, 5가지로 나오는 것을 나중에 사지선다 문제에 꼭 나오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본질적 특성으로는 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하기가 어렵나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생산 과정의 비통제성을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생산 과정의 통제성 이러면 틀리는 거겠죠? 그죠? 답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평생교육 서비스를 생산하는 평생교육사의 활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같은 평생교육사가 운영하고 담당하는 교과목이더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학습자분들의 특성을 모두 동일하게 놓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연의 특성에 대해서도 통제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뭘까요? 네,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관여해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 학습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견을 표출하고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그죠? 욕구와 불만을 표출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죠. 성인 학습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관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특성도 같은 맥락인데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요구를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교수자와 운영자만 노력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부분 학습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그죠? 그 목표를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성은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나요? 분리되지 않나요? 네, 분리되지 않아요.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이것은 우리가 마케팅의 영역에서요. 사회 마케팅과 기업 마케팅의 차이점이기도 했어요. 뭐냐면 물건을 생산하고 어떤 프로덕트, 생산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명확히 분리가 되는데요. 사회 마케팅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제공은 생산과 소비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비분리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창출이 되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오지 않거나, 그죠? 결석을 한다거나 이 생산 과정에 연계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프로덕트가 그대로 남아서 소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평생교육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즉 서비스에 비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활동, 그 다음에 소비하면서 이 서비스를 내가 받았더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네 라는 판단을 바로 즉각적으로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와 평가의 동시성을 이제 마지막 특성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마지막쯤에 8쪽. 8쪽을 보시면요. 바람직한 만족도 조사가 나옵니다. 그죠? 네. 바람직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도요.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내기가 좋겠죠. 자, 바람직한 만족도 조사의 첫 번째 요건은 만족도의 차원을 다양화하는 거죠. 만족도 조사를 할 때요. 보통 우리가 그 조사 방법에서 알아보았던 양적 조사로 알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5점 척도 같은 걸로 구성하잖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원을 다양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만족하더라도 매우 불만족인지 그냥 대체로 불만족인지 보통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차원의 영역도 이제 다양화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다양화해야 되는데요. 뭘 다양화하면 좋을까요? 조사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척도, 측정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한 양적 조사뿐만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뭐 특히 좋았던 점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뭐 특히 안 좋았던 점이 있다면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런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전화로 한다거나 인터뷰로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조사의 시점과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죠. 우리가 기말 때요, 학기 말 때 보통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중간에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그 피드백을 이후에 남은 수업에서 적용을 해서 보다 질적인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의 여지를 좀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의 시점과 형태 또한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조사의 시점과 형태를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만족도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양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조사라고 했을 때 그 조사가 가져야 하는 요건으로서 짝꿍처럼 등장하는 그죠?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신뢰로운가 타당한가의 측면이에요. 그죠? 조사 도구가 신뢰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자,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42kg고 네, 저녁에 쟀더니 52kg, 10kg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몸이 이상하지 않는 한 이 체중계의 문제구나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반대로 신뢰롭다라는 것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줄자로, 그죠? 자로 몸무게를 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 측정하고 있는 도구인가? 그죠?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 도구를 활용하는가의 측면이 바로 타당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도구는 신뢰롭고 타당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